어머님,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 보고 계속 가난하게 살라고요? 수지나 가족이 뭔지 알아? 너희들은 나를 폐지나 줍는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봤어. 존중하지 않았어. 엄마, 그럼 법정에서 만나. 그래. 법정에서 보자.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였던 저는 사실 500억 재산을 가진 재벌가 상속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진짜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0이 넘으면 잠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건지 모르겠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남아있더군요.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 장갑을 끼었어요. 거울을 보니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가난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만은 달랐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때 그 사람이 남아있었거든요. 30년 전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던 그 여자가요. 오늘도 폐지 주우러 가시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웃집 김씨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일찍 나가야 좋은 거 건질 수 있어요.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그러세요. 아드님은 뭐하고? 아드님이라.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제 아들 민호 말이죠. 중견 기업 부장으로 잘 나가는, 하지만 엄마가 폐지 줍는 걸 창피해하는 그 아들이요. 바쁘죠 뭐. 저는 괜찮아요.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골목에 접어들었어요. 편의점 뒤편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어제 정리해 둔 거였죠. 저는 그 박스들을 하나씩 수레에 실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재개발 현수막이 또 하나 늘었네. 이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분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만 돌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보상금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의 핵심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요. 바로 저였거든요.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돌 때마다 저는 관찰했어요. 어느 집이 먼저 이사 갈 것 같은지, 땅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재개발 조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30년 전 재벌가에서 배운 부동산 감각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폐지나 줍는 가난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하지 이 할머니가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오전 7시쯤 되니까 해가 떠올랐어요. 수레에는 박스가 가득 찼고 저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도 많이 모으셨네요, 할머니. 새벽부터 돌았으니까요. 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이었어요. 하지만 웃긴 건 제 통장에는 지금 3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이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실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0평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에요. 30년 전에 산 집인데 이제는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기 짝이 없었죠. 페인트는 벗겨졌고 대문은 삐걱거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집의 냄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장롱을 열었어요.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넣어 맨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거기 제 손에 딱딱한 게 잡혔어요. 가죽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여기 숨겨둔 가방이에요. 겉은 낡았지만 안에 든 것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죠. 저는 가방을 꺼내서 침대에 앉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30년 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옆에는 남편 창수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사진 아래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상속 서류, 재산 포기 각서,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까지. 모든 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두셨죠. 딸 영숙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산을 돌려준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그 재산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 민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재벌가 외손자라는 짐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 별일은 아니고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너무 달았어요. 보통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나오죠. 왜? 민호 씨랑 같이 어머님 집에 가려고요. 얘기 좀 나눌 게 있어서요. 얘기라. 뭔지 뻔했어요. 요즘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거겠죠. 그래, 저녁에 와. 전화를 끊고 서류 가방을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라니. 지난달에도 왔었잖아요. 아들에겐 한 달이 짧게 느껴지나 봅니다. 엄마를 보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봐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어머님, 여기 좀 오래됐네요. 벽지도 다 낡았고. 그냥 살만해.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겠어요. 시작이군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딴 데를 봤어요. 정말이지 내 아들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한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요. 민호가 입을 열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역시나 그 이야기였군요. 난 안 가. 제 대답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나는 내 집이 좋아.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위험하다고. 제가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큰 사고 없었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다고 하는군요. 수진아,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집도 좀 오래됐잖아요.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팔아드릴까 해서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군요. 집을 팔겠다고. 이 집 안 팔아. 어머님, 여기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팔아서 요양원비 내시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요양원비라. 이 집을 팔면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요양원비 정도로 쓰라는 건지 웃기는 소리죠.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다른 소리 하지 마.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라.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이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보상금이 엄청날 거라는 것을요.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엄마. 민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나쁜 일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라는 건데. 고집이라고. 제가 제 집을 지키겠다는 게 고집이라고 하는군요. 민호야. 제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그거야 힘들게 사셨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민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엄마가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폐지를 주었는지. 엄마, 그건 그렇고요. 수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집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명의만이라도 저희한테 넘기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명의를 넘기라고. 결국 집을 빼앗겠다는 소리네요. 안 돼. 어머님, 나는 이 집을 절대 안 팔아. 그리고 명의도 안 넘겨줘. 포기해. 수진의 얼굴이 확 구겨졌어요. 참고 있던 짜증이 터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하니까요.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둘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분명히 수진이 화나서 그런 거예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들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뭔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수진이 민호한테 화풀이하는 거겠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설마 다시 온 건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밖에 선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아. 서연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왔다 갔죠?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집 앞에서 마주쳤어요. 엄마 표정이 진짜 무서웠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해요. 부모를 닮지 않고 저를 닮았나 봅니다.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서연아.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내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진짜구나. 이 아이만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날 밤 서연이랑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요.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왜 폐지를 주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서연이의 눈을 보니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할 일이 없어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항상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아직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연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서 바라봤어요. 이제 곧 때가 올 거예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힐 날이요.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요양원 통보와 집 매매 압박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요한 태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변화들을 관찰했어요. 재개발 현수막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고 이사 나가는 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보상금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우리 집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5억은 나올 거래. 나는 그 돈으로 딸네 집 근처로 이사 갈 거야. 편의점 앞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진짜 핵심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땅 주인이 누군지를요. 폐지를 주우며 제 집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낯선 차 한 대가 제 집 앞에 서 있더군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에서 온 차였어요. 누구지? 차 안에서 중년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집을 둘러보더니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구나. 며느리 수진이가 보낸 거였어요. 집값을 알아보려고요. 저는 수레를 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대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 집 위치 정말 좋은데? 재개발 핵심 구역이잖아. 그러니까 최소 10억은 나올 것 같은데. 근처 땅값이 지금 얼마야? 평당 2천만 원 넘게 받더라고. 이 집은 대지가 100평이 넘으니까 10억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을 때 최소 15억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이 땅이 단순한 주택 부지가 아니라는 걸요. 재개발 조합 설립 허가가 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땅값은 2배로 뛸 거예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아저씨였습니다. 박영숙님 맞으세요? 네. 등기후 편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등기후 편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를 받아서 뜯어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 문수진이가 보낸 거였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요양원을 예약해 놨더군요. 입소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 1일이라고요. 정말이지 이 며느리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어요. 차라리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게 나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등기후 편 받으셨죠? 받았어. 다행이네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최고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도 제 집보다 좋을 순 없으니까요. 수진아,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님, 그 집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참고 있던 짜증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낡은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위험하다는 핑계는 이제 지겹더군요. 난 조심할게. 아이고 답답해라.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집은 저희가 관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결국 본색이 나왔네요. 집을 넘기라는 소리잖아요. 안 돼. 왜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요. 내가 관리할게. 어떡해요?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지붕도 고쳐야 되고 보일러도 낡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집이 오래되어서 손볼 곳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일부러 그냥 둔 겁니다. 낡아 보이는 집이 더 좋았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나중은 무슨? 어머님 입소 날짜가 다음 달 1일이에요. 시간 없어요. 그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 어머님.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로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고집까지 부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모시고 산다고. 웃기는 소리네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무슨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어머님 제발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이라. 정말로 간절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요. 수진아, 내가 왜 이 집을 안 팔려고 하는지 아니? 모르죠. 낡은 집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이 집은 내가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야. 추억이 있는 집이고.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추억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요. 그냥 건물이라고. 이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어쨌든 나는 안 가. 정말 고집세시네요. 좋아요, 어머님. 그럼 민호 씨랑 같이 다시 갈게요. 그때 제대로 얘기합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위협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노을을 보면 평화로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다음 날 아침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법무법인이더군요. 법무법인? 뜯어보니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였어요. 간단히 말해서 제 재산관리 권한을 아들한테 넘기라는 서류였습니다. 동의서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영숙 75세 고령으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이 저하되었으므로 아들 이민호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고령으로 인한 능력 저하라고.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는 건가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방금 서류 받았어. 이게 뭐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너 지금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그럴듯한 핑계네요. 민호야, 엄마 아직 정신 멀쩡해.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사기 사건도 많고 엄마가 실수라도 하시면. 내가 언제 실수했니? 그건 아니지만.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수진이가 걱정해서요. 역시 며느리였군요. 수진이가 왜 걱정해? 내 재산이 뭐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집이라도 있으시잖아요. 집. 역시 집이 목적이었어요. 그래, 집 때문이구나. 솔직히 말해봐. 재개발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민호가 말을 못했어요. 제가 전곡을 찌른 거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 다 알아.
재개발되면 돈 많이 나온다는 거. 엄마, 민호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난 지 1년 됐어.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럼 알면서 왜? 왜 집을 안 팔았냐고. 그건 내 집이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산 집이야. 내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이고 너를 키운 집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팔라고.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너 지금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정말이지 내가 이런 아들을 키웠나 싶어서 한심하고 슬펐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연아.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할머니랑 싸웠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이 안 맞았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고마워, 서연아. 아빠랑 엄마가 이상해요. 요즘 집 이야기만 해요. 재개발되면 얼마 받는다. 그 돈으로 뭐 한다. 그런 이야기만요. 역시 그렇군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연이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서연아, 너는 할머니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 집이요? 저는 좋아요. 할머니 냄새가 나거든요. 할머니 냄새라. 참 따뜻한 표현이네요. 이 집은 오래됐어. 낡았고. 그래도 좋아요. 추억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도 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알아주는구나. 서연아, 할머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가 이 집을 안 판다고 하면 너는 할머니 편을 들어줄 수 있니?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는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아직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너도 힘들 텐데 괜찮겠니? 그날 밤 저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서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성그룹 상속 서류, 재산 포기 각서, 부동산 등기부, 아버지의 유언장. 모든 게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쓸 날이 올 거예요. 30년 동안 숨겨온 이 진실들을요.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그들이 얼마나 더 치사하게 나올 수 있는지 끝까지 봐야 하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빛이 제 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야, 수진아. 너희들은 달빛 아래 숨겨진 그림자를 보지 못하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이 폐지 줍는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때가 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야.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자주 그래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서 그냥 일어나곤 하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습니다. 고요한 새벽이었죠.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그날이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30년 전 저는 45살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남편 창수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투자 실패와 사기를 당한 탓이었죠. 빚이 50억이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이 생생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영수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나 망했어. 회사가 부도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50억. 아니, 이자까지 치면 60억 넘을 거야. 60억이라. 당시 우리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떡하지? 영수가, 나 죽고 싶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 하지만 방법이 없어.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그래도 부족해. 남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신음소리도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죠. 아버지. 왔니, 영수가?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어요. 언제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딸을 볼 때만큼은 부드러운 눈빛이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남편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60억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영수가,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사위를 경영에서 손 떼게 해라. 그리고 너희 가족은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살라는 말은 재벌가 티를 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재산 상속 포기 각서야. 만약 내가 이 빚을 갚아준다면 너는 대성그룹 상속을 포기해야 해. 재산 상속 포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제가 외동딸인데. 영수가, 재벌가의 무게를 너는 몰라. 특히 손자 민호에게 그 무게가 가면 그 아이 인생이 힘들어져.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재벌가 외손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민호는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에요? 가혹하지 않아. 대신 나는 이렇게 약속하마. 만약 내가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수가,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다는지 이해했거든요. 저와 민호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재벌가의 암투로부터요. 알겠어요, 아버지. 서명할게요. 그렇게 저는 재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남편의 빚 60억을 갚아주셨어요. 남편 몰래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친정 재산 좀 써서 빚 갚자. 영수가, 그럴 순 없어. 괜찮아. 우리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친정 재산을 쓴 게 아니라 상속권을 포기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빚을 갚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펜트하우스를 팔고 이 작은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차도 팔고 명품도 다 정리했어요.
민호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가난해진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왜 이사 와? 여기가 더 조용해서. 근데 우리 집 왜 이렇게 작아졌어? 작은 게 관리하기 편해. 민호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참았어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때는요. 남편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일했어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재벌가의 무게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암이었어요. 췌장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죠. 병원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수가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이제 치료받으면 돼. 아니야. 나는 알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런 말 하지 마. 영수가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60억 빚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 하지만 내가 구해줬잖아.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여보, 우리 앞으로도 오래 살자. 응, 오래 살자.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돈이. 걱정 마. 엄마가 일할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돌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요. 특히 부동산 정보요. 어느 집이 팔렸는지, 땅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개발 소문은 없는지.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10년 전 이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집이 핵심 위치라는 걸요.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언젠가 이 땅이 큰 돈이 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때를 위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뒀습니다. 하지만 민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으니까요. 재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민호가 제 집을 노리고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요. 소파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민호를 평범하게 키우려고 모든 걸 포기한 게 맞았을까?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엄마의 희생을 모르고 단지 폐지나 줍는 가난한 늙은이로만 보고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고무 장갑을 꼈어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누구지?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박영숙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죠. 뜯어보니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장이라. 설마 그 사람인가? 30년 전 대성그룹에서 저를 보좌하던 장비서.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건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혹시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관련된 일인가? 그날 저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그 편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때가 온 건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힐 때가.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왜 안 나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쉬고 싶어서.
할머니, 무슨 고민 있으세요? 기특한 아이예요. 제 표정만 봐도 알아차리네요. 서연아, 할머니가 물어볼게. 만약 할머니가 사실 부자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부자요? 응. 엄청난 부자.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서연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야. 장 비서에게 연락해야겠어.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저는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후하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장 비서. 아니, 장 변호사님이시죠? 사모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30년 만이네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편지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전 10시 사모님 댁 근처 카페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30년 전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 변호사였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장 변호사님.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변함없으시네요, 사모님. 무슨요? 늙었죠? 아닙니다.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이십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장 변호사는 에스프레소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시다시피 평범하게요. 회장님께서 항상 사모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입니다. 평화롭게 가셨어요. 5년 전이라. 저는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네요. 장례식에 연락 안 해주셨네요. 회장님 유언이었습니다. 사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요. 왜요? 사모님이 평범하게 사시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다운 배려였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고요. 재산 목록이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사모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셨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영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0년 전 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 그 희생을 나는 잊지 않았다. 이제 내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돌려주마. 대성그룹의 지분 30% 그리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내 이름으로 준비해뒀다. 총액은 약 500억 원이다. 영수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더 이상 참지 마라. 내 아들이 너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네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눈물을 닦고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어요. 대성그룹 지분 30% 시가 300억 원, 강남 빌딩 2개 시가 150억 원, 주식 포트폴리오 시가 50억 원, 합계 500억 원. 숨이 막혔어요. 500억이라.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나요? 네. 회장님께서 3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속을 포기했잖아요. 포기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회장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왜 지금이죠? 왜 5년 전이 아니라 지금 연락하신 거예요? 장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댁 근처에 재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그래서 사모님 집 주변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모님 집이 재개발 핵심 구역이더군요. 게다가 며느님과 아들이 사모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사모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가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장 변호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사모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뭐가요? 며느님께서 사모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무능력자라. 그 이야기는 들었었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 집에 대한 감정평가도 진행 중입니다. 며느님이 시킨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그럼 사모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네. 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장 변호사가 웃었어요. 역시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장 변호사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싸우세요. 싸우라고요? 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세요. 맞서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단 사모님 집 등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위조나 변조가 있는지요? 등기는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며느님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모님 집 주변 재개발 계획서입니다. 제가 입수했어요. 서류를 보니 상세한 지도와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집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모님 집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땅이에요. 그럼 보상금이 최소 20억입니다. 20억이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님께서 이미 재개발 조합과 접촉했어요. 사모님 명의로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요? 어떻게요? 아마 무능력자 선고를 받은 후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며느리 수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선수를 쳐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재개발 조합과 협상하세요. 제가요? 네. 사모님은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며느님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예요. 장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엇이요? 마음의 준비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싸운다는 게 두려워요. 장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께는 손녀분이 계시잖아요. 서연 양 말입니다. 서연이를 어떻게 아세요? 조사했습니다. 서연 양은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더군요. 네. 서연이는 착해요. 그럼 서연 양을 위해서라도 싸우세요. 사모님이 져버리면 서연 양도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싸울게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장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서 건넸어요. 이제부터 제가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장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것은 회장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요? 사모님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고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강한 여성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자. 장롱을 열어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장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내일 집에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라. 뭔지 뻔했어요. 집 이야기겠죠.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좋아, 민호야. 수진아. 내일 만나자. 그때 너희들은 놀랄 거야. 이 폐지 줍는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말이야.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었어요. 문을 열자 수진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어서 와.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큰 가방을 가져왔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래, 말해봐.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요양원 계약서예요. 저희가 최고로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수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시설도 최고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해요. 300만 원이라. 꽤 비싼 곳이네요. 그 돈은 누가 내는데? 저희가 내죠,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제 집 팔아서 내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건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또 그 이야기네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내 재산이 뭐가 있다고? 집이 있잖아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집은 안 팔아. 어머님,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관리도 안 되고요. 팔아서 요양원비 내시는 게 나아요.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 재개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 혼자 보상금 협상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대신해 드리는 게 나아요. 결국 보상금이 목적이었네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떡해요?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하셔야 되고. 걱정 마. 변호사 있어. 그 말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요? 응. 내 변호사. 어머님이 무슨 변호사가 있어요? 있어. 30년 동안 우리 집안 일 봐주던 사람이야. 수진과 민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속이는 사람 많거든요. 사기꾼이라니. 웃기는 소리네요.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수진이 초조해 보였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 변호사랑 저희랑 같이 만나요. 그래서 제대로 확인해봐요. 필요 없어. 왜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도움 필요 없어. 엄마.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난 혼자 할 수 있어. 수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럼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서명해 주세요. 그게 뭔데?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민호 씨 공동으로요. 공동 명의라. 결국 집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네요. 안 돼. 왜요? 어차피 나중에는 민호 씨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어머님. 수진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지킨다고요? 어머님 혼자서요? 그래, 혼자서. 수진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폐지나 줍는 할머니잖아요. 무슨 힘으로 집을 지켜요? 폐지나 줍는 할머니라.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그래, 나 폐지 줍는 할머니야.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들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수진이 이를 악물었어요. 정말로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수진이 일어났어요. 민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민호도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들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수진이 뭔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장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님께서 오늘 오후에 등기소에 가셨어요. 등기소요? 네.
사모님 집 등기부등본을 떼러 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마 명의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명의가 있는지요? 다른 명의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며느님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더군요. 왜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사모님 집 명의가 예상과 달랐나 봅니다. 제 집은 표면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대성그룹 계열사로 되어 있어요. 복잡한 법인 구조로요. 30년 전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며느님이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조사요? 네. 사모님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두세요.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빨리 아는 게 나아요. 하지만 사모님 준비되셨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곧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등기부를 확인했어. 그래서? 엄마 집이 대성그룹 명의더라.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대성그룹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드디어 알아차렸나 봐요. 민호야,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사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호야, 잠깐만. 누가 왔나 봐.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왜 왔어?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대성그룹이 뭐예요? 왜? 어머님 집이 대성그룹 명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설마 어머님이 대성그룹이랑 관계가 있으세요?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진아, 앉아봐. 수진이 소파에 앉았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30년 전에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었어. 뭐라고요? 외동딸이었지. 하지만 내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재산을 포기하고 빚을 갚아줬어.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야.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그럼 어머님이 재벌이었다고요? 그랬었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재산이 있어. 얼마나요? 많아. 얼마나 많은데요? 알 필요 없어. 수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에서 계산으로 바뀌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재벌가 외손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지 않았어. 평범하게 살길 바랐거든.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말씀하신 김에 저희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 뭘? 저희 집 대출금도 많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돈 이야기네요.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안 돼. 왜요? 어머님이 돈 많으시잖아요. 그건 내 돈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안 가. 네. 내 재산은 너희한테 안 줘.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어머님 아들인데. 그래, 민호는 내 아들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아. 내 집을 빼앗으려 했고.
그건. 그러고도 내 재산을 받으려고. 수진이 말을 못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너희들 계획은 실패했어. 어머님, 나가줄래? 어머님, 제발요. 저희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30년 동안. 어머님, 나가. 수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위협하는 거네요. 해봐. 내 변호사가 있어. 그 변호사가 누군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수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밝혔어. 이제 진짜 전쟁이야. 그날 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연아. 할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재벌이었다고요. 그래. 진짜예요? 진짜야. 와.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서연이는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것만 신기해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내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싸울 거야.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워야지.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0년 동안 숨겨온 진짜 나를 보여줄 시간이야. 정체가 밝혀진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민호한테서도 수진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고요한 태풍 전야라는 걸요. 장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뭔가요? 며느님께서 사모님을 상대로 한정치산 선고 신청을 했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라.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근거가 뭔가요? 사모님이 망상 장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재벌이었다는 망상을요. 망상이라고. 웃기는 소리네요. 하지만 진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며느님은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있잖아요. 등기부도 있고. 며느님 측 변호사가 그 등기부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치사하게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사모님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그날 오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무슨 얘기? 오해를 풀고 싶어. 오해라. 무슨 오해를 풀겠다는 거죠? 좋아. 어디서?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알겠어. 다음 날 민호네 집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깔끔한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민호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엄마 왔어?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이분은 우리 변호사님이야. 변호사라. 무슨 수작이지? 앉으세요, 사모님.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모님,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을 모신 이유는 화해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해라. 웃기는 소리네요. 무슨 화해? 사모님과 며느님 그리고 아드님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사모님의 재산을 가족들과 나누자는 거죠.
재산 분할이라.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요. 얼마나 나누자는 건데? 사모님께서 50%, 아드님께서 50% 가지시는 겁니다. 50%라.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거네요. 싫어.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아드님께 갈 재산 아닙니까?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하지만 사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난 아직 건강해. 20년은 더 살 거야. 사모님 그래도 싫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야. 정말로 엄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고? 응. 엄마 혼자 그 큰 재산 관리하기 힘들잖아. 나 혼자 30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재산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빼앗으려고. 빼앗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수진이 나섰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금도 많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요. 그건 너희 문제야. 하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도와줘야 해?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 정말 웃기는 소리네요. 수진아, 가족이 뭔지 알아? 당연히 알죠.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해줬어? 저희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내 집을 빼앗으려 했고. 그러고도 가족이라고 하니?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사모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이라고? 네. 지금 사모님이 거절하시면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이미 깨졌어. 사모님, 나갈게.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줘. 엄마, 놓으라고. 팔을 뿌리쳤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민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게. 엄마가 3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알아? 폐지 줍고. 그래. 폐지 주었어. 왜 그랬을 것 같아? 민호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를 키우기 위해서였어. 너를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모든 걸 포기했어. 엄마. 그런데 이제 너는 나한테 뭐라고 해? 재산 내놓으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뭐야? 민호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 대출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 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희들은 나를 폐지나 줍는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봤어. 존중하지 않았어. 그건 이제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야. 그게 진짜 너희 모습이야.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 보고 계속 가난하게 살라고요? 그건 너희 선택이야.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민호가 뒤쫓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법정에서 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법정까지 가는 거네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참으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오다니.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말 끝인가? 정말로 아들과 싸워야 하는 건가?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한정치산 선고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라. 빠르네요. 알겠어요. 사모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며느님 측에서 강하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사모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진짜라는 증거도 제출해야 하고요. 증거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대성그룹 이사회에서 사모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워있는데 자꾸 30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던 것,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약속했던 것, 어린 민호가 환하게 웃던 것.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문을 열자 서연이가 우는 얼굴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고소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왜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연아, 어른들 일이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아직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이 아이를 가족 갈등에 휘말리게 해서요. 서연아, 넌 그냥 내일이나 해. 할머니 걱정 말고. 안 돼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걸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걸요.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는 강하니까.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이제 진짜로 싸울 시간이야. 민호야, 수진아. 너희들은 몰라.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법정에서 보여주마. 진짜 내가 누구인지. 법정 심리날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이었어요. 30년 전에 샀던 것인데 아직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걸 보여줄 거야. 장 변호사가 아침 8시에 차를 보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장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며느님 측에서 강하게 나올 겁니다.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어떻게 대응하죠? 사모님은 그냥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장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대성그룹 이사회 결의서였습니다. 박영숙을 대성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이게 뭐예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사모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고마워요, 장 변호사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서연이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와 있었네요. 서연아, 학교는? 오늘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고마운 아이예요. 할머니, 제가 같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 같이 가자.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민호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수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지금부터 박영숙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 신청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어요. 먼저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 박영숙은 현재 75세로 고령이며 최근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망상이라고. 또 그 소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망상입니까? 자신이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네, 판사님. 그때 장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피신청인 박영숙은 실제로 대성그룹 창립자 박철호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박철호 회장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딸 박영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년 전 재산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박영숙이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확인됩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그 서류들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어제 대성그룹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서입니다. 박영숙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성그룹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피신청인 박영숙,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박영숙 씨, 정말로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30년 동안 숨기고 사셨습니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벌가 외손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며느리 김수진이 재개발 조합과 통화한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시어머니가 고령이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신청인 김수진,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요? 가로채는 게 아니라 관리해 드리려고. 시어머니 동의 없이요? 수진이 대답을 못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어요. 잠시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저는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민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뭐야? 엄마 미안해. 뭐가?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라니. 민호야, 넌 뭘 잘못했는지 알아? 엄마를 무시했어. 엄마 마음을 몰랐어. 그래. 넌 몰랐어. 30년 동안 엄마가 뭘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엄마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만 태도가 바뀌었어. 그게 진짜 너야.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는 용서 못해. 엄마. 너는 이제 내 길을 가. 엄마도 엄마 길을 갈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법정이 다시 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신청인 김수진의 한정치산 선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기각이라. 제가 이긴 거예요. 피신청인 박영숙은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재산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청인 김수진의 행위는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박영숙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어요. 끝났어요. 저는 이긴 거예요.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법정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민호와 수진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더니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장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장 변호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장롱에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이제 이 가방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제 30년 인생의 증거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성그룹 이사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명예 회장님, 내일 오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명예 회장이라. 30년 만에 다시 듣는 호칭이네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민호야, 수진아. 너희들은 몰랐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진짜 누구였는지. 이제 알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성그룹 이사회에 참석했고 언론 인터뷰도 했고 제 재산을 정식으로 되찾았습니다. 500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던 제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새로운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장 변호사도 옆에 있었어요. 명예 회장님, 발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한의사가 물었어요. 200억 원으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영숙 복지재단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처럼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특히 가족한테 버림받은 분들을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복지센터 설립, 그리고 노인 법률 지원 사업을 할 겁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명예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 변호사와 단둘이 남았어요. 사모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사모님, 따님께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까? 민호요? 네. 잠시 생각했어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를 배신한 아들이기도 하고요. 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네. 민호는 스스로 배워야 해요. 돈의 가치를, 엄마의 희생을요. 따님께서 힘들어 하실 텐데요. 그래야 정신 차리겠죠.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원장에도 그렇게 명시하시겠습니까? 네. 제 재산은 손녀 서연이에게 갈 거예요. 그 아이만 진짜였거든요. 서연 양은 행복하시겠네요. 아직 서연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날 오후 제가 살던 낡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추억이 많은 곳이죠.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이사 짐을 싸면서 장롱 깊숙이 있던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 재산 상속 포기 각서, 남편과의 사진.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죠. 가방을 다시 닫고 이사짐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되어서 이사 차량이 도착했어요. 짐을 싣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강남으로 이사 가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재개발 보상금 많이 받으셨나 봐요. 사람들은 제가 보상금 받고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몰랐죠. 제가 사실은 500억대 재산가라는 것, 대성그룹 명예회장이라는 것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나았어요. 굳이 밝힐 필요도 없었고요. 잘 지내세요, 할머니도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거예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이사 차량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새로 구입한 아파트였습니다. 50평대 펜트하우스였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했던 동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로비, 친절한 경비원, 깨끗한 엘리베이터.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세계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넓고 깨끗했어요. 아직 가구는 없었지만 곧 채워질 거예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아. 어떻게 알고 왔어? 장 변호사님이 주소 알려주셨어요. 서연이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넓어요. 그렇지?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근데 아빠는요? 민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빠는 아빠 길을 가고 할머니는 할머니 길을 갈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화해 안 하세요? 왜요? 서연아, 어떤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특히 가족이 배신하는 건 말이야.
하지만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서연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너는 할머니를 이해해 줄 수 있니? 네.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 그날 저녁 서연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배달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재단 일할 거야. 재단이요? 응. 할머니처럼 힘든 분들을 돕는 거야. 멋있어요. 그리고 서연아, 너한테 줄 게 있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넣어뒀어. 할머니.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재산은 다 내가 받을 거야. 네. 할머니 유언장에 그렇게 써뒀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넌 할머니한테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할머니도 너한테 진심으로 주는 거야.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서연이가 돌아간 후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그래. 축하해.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라. 이제 와서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 넌 엄마가 재산 있을 때만 관심 가졌잖아.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아니야, 엄마. 나는. 민호야, 이제 그만해. 우리는 여기까지야. 엄마, 제발.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도움 없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는 거,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그저 별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죠. 많은 기자가 모여 있었어요. 명예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셨다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제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잠시 멈췄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저는 아들과 단절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장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아드님과 정말 단절하시는 겁니까? 네. 이미 결정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안 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재단 설립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큰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1층은 독거노인 쉼터, 2층은 법률 상담소, 3층은 일자리 지원센터, 4층은 문화교실이었습니다. 개관식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까지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영숙입니다.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사회에 저처럼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한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7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복지센터를 둘러봤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명예회장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도 혼자 사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주 오세요. 여기는 여러분 집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았었죠. 그리고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저와는 달라요. 이제는 숨지 않아요. 당당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재단 설립 축하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문자를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사랑한다고.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대신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서연아, 뭐해?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고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너희들은 끝까지 몰랐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진짜 누구였는지. 이제 알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리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나를 세상에 보여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들과는 단절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맞는 길이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참지 않는 것. 이제 나는 자유다. 진짜 나로 살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기를 닫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